야세이. 꽃은 제 힘으로 피어나고. 이조경. 제4부. 저녁노을 속에서. 7월 말, 한여름인데도 시애틀은 쾌적했다. 진즉에 여기 와서 자리 잡은 홍이여고 동창인 나와 유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홍의 집은 시애틀의 남쪽,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있었다. 도착한 날, 저물녘, 지금 밖에 나가면 좋은 볼거리가 있다며 홍이 앞장을 섰다. 이름 모를 꽃들이 아기자기 피어 덤불을 이루는 모퉁이를 몇 굽이 돌아갔다. 태평양 바다가 한눈에 펼쳐져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언덕으로 올라가 자리 잡고 앉았다. 하늘을 한 바퀴 올려다보며 유가 말했다. 난 이렇게 크고 둥근 캔버스를 본 적이 없어. 홍이 눈길을 멀리 보내며 말을 받았다. 여기가 미국에서 한국이 제일 가까운 곳이야. 난 한국이 그립거나 낙조가 보고 싶을 땐 늘 이리로 올라와. 그러고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자연스레 우리도 따라 불렀고 연달아 추억의 노래가 이어졌다. 점점 어두움이 드리워지면서 해는 어느새 오렌지색 덩어리가 되었다. 수평선을 향해 서서히 내려가는 중이었다. 하늘에는 온갖 빛깔의 구름이 색색으로 풀어지고 있었다. 넘어가는 해가 구름을 물들인 빛깔들은 너무나 오묘했다. 화가의 팔레트에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구름이 없는 날이면 이런 장관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구름과 해가 연출하는 한바탕 빛의 놀이에 홀려 있었다. 그 사이 이글대는 새빨간 불덩어리가 수면에 딱 얹혔다. 긴장이 되어 숨을 멈추었고 눈도 깜빡일 수 없었다. 10여 년 전 남편의 임종 순간이 생각났다. 그를 꽉 붙들어 두고 싶은 내 간절함에 하늘은 삼켜버렸었다. 이윽고 우리들의 입에서 동시에 아, 탄식의 외마디가 터져 나왔다. 어떤 불가항력의 힘이 밑에서 왈칵 끌어내린 듯 해는 순식간에 넘어갔다. 내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다. 누구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세 사람은
다들 남편의 여인 처지였다. 무거운 침묵이 잠시 흘렀다. 혼자 말처럼 유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람도 저렇게 가. 그만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도 아무도 자리에서 얼른 일어서지 않았다. 제각기 지난 일이 회상되었는지 아쉬운 듯 멈칫거리던 즈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장관은 바로 그 다음부터였다. 해가 없어졌어도 아랑곳 없었다. 마지막 이 지상에 해가 있던 자리다. 아니, 정확히는 수평선에 닿았던 그 자리의 황금빛이 오래도록 사라지질 않았다. 가다가 멈추고 돌아보는지 해는 오히려 그 경계를 넓히고 넓히는 중이었다. 거대한 황금색 빛 덩어리가 되었다. 하루 동안 그 품에 안겼던 만물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 걸까? 아니면 응달이라도 있었더냐 미안하다는 듯 했다. 해는 하늘에 온통 황금색, 보라색, 오렌지색, 청회색이다. 그 농담에 색깔들을 섞어가며 천상의 잔치를 열어 보였다. 그 기막힌 아름다움을 사진은 담아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지만 우리는 수없이 셔터를 눌러댔다. 빛의 축제는 무려 40분이나 계속되었다. 내가 흥분이 된 채 먼저 말을 꺼냈다. 놀랍지? 해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고 난 후에 노을이 더 불타다니. 무슨 대발견이라도 한 듯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 노을을 닮고 싶어. 나이가 들었어도 앞으로 더욱 활기차게 마치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것만 같았다. 홍이 말을 받았다. 나도 몰랐어. 오늘 처음 봐. 해가 떨어지면 그게 끝인 줄 알고 바로 들어갔으니 너희들 덕분이야. 유가 다짐하듯이 말했다. 이건 황홀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않니? 오늘 하루로는 모자라. 내일 또 오자. 때마침 붉은 기운이 아직 남은 하늘을 배경으로 한때의 새들이 춤을 추듯 날아올랐다. 새떼들은 이내 마지막 남아있던 노을빛마저 싹 거두어 몰고 가듯이 사라져갔다. 어둠이 서서히 내려 덮었다.
검어오는 하늘에 아쉬운 눈길을 남기고 우리는 마지못해 돌아섰다. 집으로 향하는 동쪽 하늘에 크고 둥글게 떠오른 것이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만월이었다. 멋진 여행을 하려면 음력 보름을 끼고 떠나라 했다. 마침 음력 6월 보름날이었다. 오색이 어우러진 수채화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그 순간에 담백하고 그윽한 수묵화를 대하는 느낌이랄까? 거뭇한 개수나무 주위로는 아무 색이 없이 온통 맑았기만 했다. 그 맑음이 마치 거울 같아서 신비롭기만 했다. 나를 속속들이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두렵기도 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큰 달을 본 적이 없었다. 달은 너무나 커서 바로 아래 서 있는 내게로 뚝 떨어져 나를 덮칠 것만 같았다. 노을 맞이는 머무는 2주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똑같은 해가 하늘에서 버리는 빛의 향연이었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웠다. 자유로움과 다양함이 더해졌고 더욱 아름다웠다. 우리의 미소를 나르다. 몇 년 전 수필 문학 모임에서 경주로 가을 세미나를 갔었다. 경주 박물관 조각관에 들렀을 때 내 눈길을 자석처럼 끌어당긴 한 물건이 있었다. 한 뼘 남짓한 그것도 깨어진 기와장이었다. 그 기와에 문양으로 고대 밀로의 비너스가 두 팔이 잘려나갔어도 아름다움이 반감되지 않는 것 같다. 알고 보니 그 기와의 이름은 기와 지붕 끝을 마금하는 수키와라서 수막새라고 한다. 2013년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가 열렸을 때 천년 미소로 신라 문화의 상징, 엠블렘이 되었다. 수막새에서 깊은 영감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우리 조상의 멋과 존경스러움을 자랑할 계획을 세웠다. 조상이 남긴 더 많은 미소를 찾아 그림으로 표현해서 널리 알릴 작정을 했다. 이번 그림들에 나의 창의성은 들어갈 여지가 적다. 다만 우리 민족이 많은 역경을 이겨나온 힘, 미소 속에 담긴 풍류와 해학의 멋을 그대로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지금 역시 위기의 상황이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미소 지으며 일상을 의연하게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김대성이라는 분이 한국의 미소라는 책을 내었으나 이미 절판이 되었기에 그 책을 찾으러
국립도서관으로 갔다. 단숨에 다 읽고 중요한 부분을 복사해 와서 하나하나 자료 조사를 했다. 반가 사유상의 미소를 더 잘 보려고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앙드레 말로가 일본 도일 호인, 교토 고류지,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을 보았다. 최고의 걸작이라 찬탄한 자태, 그 미소 앞에서 가슴으로 뜨거움이 몰려왔다. 두 손이 저절로 모아졌다. 석굴암, 배불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하지만 개인 입장이 허용되지 않았다. 방해자 화백에 져서 한국의 보물슬 보며 배불에 바치는 박종화, 유치환의 시조를 외우다시피 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배불의 서기에 위압당한 나는 몸 둘바를 몰라 합장하고 절하고 붓질하기를 거듭했다. 지리산 속 절 한편에 모셔진 조각, 이름 없는 할머니의 소박하고 편안한 미소도 찾아냈다. 효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 정서로 이분을 효의 상징으로 받들어 지금도 참대 행렬이 이어진다고 한다. 시골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들의 미소는 얼마나 호방한지 붓을 든 나도 선체로 덩실 거려졌다. 솥대 위의 새들은 세상 일을 하늘에 고하는 노래를 불러대고 들판의 허수아비도 빈손으로 웃고 서 있다. 2016년 초 예술의 전당에서 영원한 인간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대형 박물관전을 열었다. 인간 얼굴을 중심 소재로 한 전시였다. 가면 코너에 가보니 탈을 쓴 인물들 중에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놀라움이나 슬픔, 절망과 비탄을 드러내는 표정은 많아도 웃는 얼굴은 찾을 수 없는 게 이상했다. 우리의 갖가지 탈들은 모두 익살스럽거나 호방하게 웃는다. 사람 형상은 물론이고 도깨비나 호랑이까지도 우호적이고 환하게 웃는다. 오랜 역사 또한 수없는 외침과 지배층의 수탈로 백성의 가슴 속에 고통과 한이 맺혔다.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는 끈질긴 생명력과 낙천적인 기질이 있다. 이웃과 식명나게 어울리는 놀이 속에 한을 소망으로 바꾸었다. 웅숭 깊은 선량함으로 괴로움을 견디고 사겨서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이 여유로움과 여운이 우리 민족 예술의 결정적 특장이 아닌가 싶다. 그 미소들을 다시 만나며 치유와 평화를 느끼게 하는 은근한 멋에 해학과 페이소스가 담긴 웃음에 나도 스며들어 행복했다. 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전통의 미소에 매료되어 같은 시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미소에도 나는 관심을 돌렸다. 평범한 내 이웃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미소 지은 모습을 그리는 동안 나도 미소 지었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이 더 깊어감을 느낀다. 두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가까운 길은 미소라고 생각된다. 한 장의 그림은 때로 1000개의 낱말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화려한 고전 미술의 역사와 최첨단으로 세련된 현대 조형 미술의 집결지인 파리로 소박하고 한국 전통적인 구상회화 30점을 가지고 나선다. 한국의 멋에 알리는데 조금의 기여라도 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삶이여 만세. 멕시코의 여류화가 프리다 칼로는 47세 되는 자기 생일 하루 전날 그림 한 장을 그렸다. 수박을 그린 정물화다. 프리다는 이 그림을 그려놓고 8해 후에 생을 마감했다. 프리다의 그림은 자신의 아픈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대부분이다. 마지막 그림으로 왜 수박을 그렸을까? 심상치 않은 함의를 읽는다. 그림을 들여다본다. 잘 익은 수박의 붉은색이 강렬하게 시선을 자극한다. 아픈 모습을 그림으로 하도 많이 본 터라 그 붉음이 핏빛 같기도 하다. 삶에 대한, 사랑에 대한 펄펄 끓는 열정에 빛가리려니 쉽다. 그림 속에는 여러 모양으로 잘린 수박이 있는 가운데 채 자르지 않은 2덩이의 수박도 있다. 그건 아직 살아보지 못한 미지의 자기 삶에 상징하는 듯하다. 그림으로 가감없이 자기를 드러낸 것처럼 수박 한가운데를 잘라 제일 큰 단면의 수박을 보여준다. 자기 얼굴에 유난히 까만 눈썹과 눈을 그리던 것과 달리 수박 안에 까만 씨들을 그려 넣었다. 그토록 낳고 싶던 아이를 의미하고 싶었을까? 그것과 대칭으로 찌를 것 같이 뾰족하게 칼질을 한 수박이 있다. 자신을 찌른 세상의 은유일 수도 성당의 첨탑 모양을 그리며 자신의 삶을 성전에 바치고 싶었던가. 무엇보다 이 그림엔 특이한 게 있다. 잘 보라는 듯이 정면 한가운데 아래 수박 조각에 새겨 넣은 글자. 비바라 비다 삶이여 만세가 그것이다. 그 아랫줄에 자신의 이름, 또 아랫줄에는 그린 날짜와
자기가 태어났고 죽음을 맞게 될 집이 있는 지명, 코요아칸이 적혀 있다. 이 세 줄은 바로 그녀 스스로가 쓴 묘비명인가 싶다. 죽음이 가까이에 와 있는데 그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삶을 찬미하다니. 그것도 고통의 대명사 격인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어떻게 이렇듯 삶을 향해 만세를 부를 수 있을까? 그녀가 살아낸 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삶에 찬사를 보내는 이 무한 긍정이라니. 이 또한 기적 같은 그녀만의 용기 아닌가. 프리다는 가난한 사진사의 딸로 태어났다. 6살 때 척수성 소아마비를 앓았고 18살 되던 해에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당했다. 47년 생애 동안 32번의 외과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프리다는 고통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걸 감추지도 않았다.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받고도 그녀는 말했다. 내게는 날개가 남아있으니 괜찮아. 프리다는 원래 의학도를 지망했었다. 허나 만신창이의 몸이 되어 병상에서 지내야 했던 여권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길은 그림이었다. 그림을 그리며 생존의 의지를 붙들 수 있었다. 특수 이젤을 침대 내 기둥에 고정시킨 채 천장에 거울을 붙였다.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내었다. 프리다는 극렬한 고통 속에서 주저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인간 의지의 극점으로 몰았다. 미술 전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면서 고회하듯 호소하듯 처참한 자기를 고스란히 그려 보였다. 보는 사람이 너무 아파 고개를 돌리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린 200여 점의 그림이 거의 자화상이었고 인고의 세월이 결국 프리다를 예술가로 만들었다. 자신의 삶을 직시해 왔던 그 수많은 자화상의 궤적 끝에서 드디어 프리다는 정물화로 귀결한다. 그 오랜 과정의 완결판으로. 멕시코에서 정물화는 삶의 무상함을 상징한다고 본다. 무상이란 항상성이 없는 것이지 허무가 아니다. 정물화는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떤 대상을 잠시 붙잡아 놓고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영어로 정지한 물체다. 프리다는 삶에서 무상함의 본질을 알아본 걸까? 남편 디에고 리베라의 배신도 껴안을 수 있었던 그녀다. 1949년 프리다는 우주, 대지, 디에고나
세뇨르 솔로틀의 사랑의 포옹이라는 긴 제목의 그림을 그렸다. 이 그림 속에서 그녀가 안고 있는 디에고는 그녀의 아기이다. 마치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모성의 자애를 본다. 프리다는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일까? 이 장면은 더 애틋하고 절절하게 느껴진다. 이 두 사람을 다시 여신이 껴안고 이 모두를 우주가 끌어안은 포용의 자세로 그녀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는다. 자신의 아픔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있다. 프리다의 아픈 자화상 앞에서 사람들은 그 끔찍함에 놀라면서도 자기 상처를 돌아보며 내 아픔은 아픔도 아니구나 할 수도 있으려나. 그런데 이 마지막 수박 그림은 보는 이들에게 위로, 그 이상일 수 있다. 죽음을 앞두고 그 고통의 삶을 사랑하는 긍정의 창가가 보는 이들에게 세상에 두려울 건 없어라고 소리치는 듯하다. 무수한 예술가들이 진흙 속에서 연꽃을 피워 올렸다. 고통 속에서 피워내야 그 꽃은 예술이 된다. 니체는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했다. 역경을 사랑한 결과물이 프리다의 이 그림인가 싶다. 나는 프리다의 화풍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다. 오직 이 마지막 작품이 주는 메시지 때문에 프리다는 나에게서 천길이나 격상되고 있다. 수년 전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연달아 잃고 나서 나를 치유한 길이 바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그림으로 끌어낸 내 아픔을 바로 보면서 점차 내 고통이 해석이 달라졌다. 삶의 무상함을 받아들였고 긍정의 시각을 갖게 되자 아픔은 더 이상 내 안에 고여있기를 마다했다. 프리다의 수박 그림에 다시 눈길이 머문다. 한창 잘 익은 수박을 선물하며 프리다는 우리 손에 거울을 들여준다. 그대여, 삶을 사랑하는가? 어둠에서 나온 빛. 마더 테레사를 그리며 인물화를 즐겨 그리다 보니 인물의 깃든 성스러움을 표현해보고 싶었다. 그래, 성인의 반열에 올라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를 그리자. 수녀님 같은 성인의 내면에는 언제나 찬란한 빛이 가득하고 끊임없이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리라. 당연히 그분의 얼굴은 밝은 미소가 가득 차 있으려니 싶었다.
그림을 위해 수녀님에 대해 좀 더 자료를 검토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녀님 사후 생전에 신부님과 주고받은 편지가 공개되었다. 그 편지들은 공개되리라고 생각지 못했기에 내밀하고 적나라했다. 신부님, 제 마음속 어둠은 너무나 깊습니다. 제 영혼에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은 이루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의문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건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니까요. 제 영혼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주님을 애타게 부르고 매달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미약한 한 여운의 절절한 목소리였다. 온 존재가 밝고 굳은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줄만 알았다. 그분은 고뇌의 폭풍 속을 꺼질 듯 걸어가는 위태로운 등불이었다. 도대체 신이 없는 자리에 신앙이 가능한가? 고통 속에 내던져진 사람들을 도울 힘이 미약할 때 수녀님은 하느님을 갈망했고 응답이 없을 때 흔들렸다. 버려진 이들에게서 신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더욱 고통스러워했다. 자신의 내적 고뇌를 정화의 수단으로 여기고 해답 없는 의문과 싸우며 오히려 최선의 섬김으로 순응하면서 신앙의 등불을 밝혔다. 위대한 신앙이란 흔들림 속에 피어있는 등불을 끝까지 꺼뜨리지 않는 것일 게다. 그의 위협은 더욱 빛난다. 나는 한층 심오한 성스러움을 만난 것이다. 테레사 수녀님 생전 타인지는 그분을 특집 기사로 다루면서 타고르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마무리했다. 삶이란 기쁨이라고 꿈꾸었네. 깨어나서 보았네. 삶이란 의무임을. 일하며 깨달았네. 의무가 기쁨임을. 산다는 것은 해야 하는 의무이고 그 일이 기쁨임을 알게 되었다는 타고르의 시다. 테레사 수녀가 고뇌 속에 헌신하는 과정이 고뇌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가운데 보람도 기쁨도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쁨을 찾은 것 또한 성인다운 위대함이다. 예전에는
기적을 행해야 성인이라 여겼다. 이 기사의 제목은 우리 가운데의 성인이다. 내 글이니 이런 고귀한 영혼에 얼마나 가 닿을 수 있을까? 그 성화의 여정을 그림으로 따라가 보려고 이 젤 앞에 앉았다. 그림 한 장은 수많은 말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한다. 아크릴로, 수채화로 시도해 본다. 물성상 아크릴에는 수분과 유분이 섞여 수녀님의 얼굴에 기름기가 돌 수 있다. 그것은 그분의 이미지와 거리가 있으니 수채 물감으로만 묘사하기로 한다. 그리다가 종이를 버리기 여러 번, 다시 물감을 풀어 새하얀 백지를 마주한다. 고단한 여정 끝에 수녀님의 뺨에 목줄기에 기도하는 깍지 낀 손마디에 고통으로 인한 수척함이 투명한 물감 속에 드러난다. 아직도 내 그림 속 테레사 수녀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 나는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 당신의 성스러움 한 자락이라도 제 붓에 닿게 해 주십시오. 수녀님의 입술에서 무슨 말씀인가가 새어 나오려고 한다.